소개를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라고 이제 원래 태릉 선수촌 있었잖아요. 태릉 선수촌에서 진천으로 선수촌 옮겨지고 이제 연구소는 그대로 태릉 쪽에 남아 있어서 아직 이제 박사님들도 뭐 진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연구도 하시고 네, 이런 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윤예은 멘토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스포츠 심리 관련돼가지고 특강을 하게 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스포츠과학과 이제 4학기 차이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차세대 스포츠과학지원팀에 소속돼 있는 윤예은이라고 합니다. 스포츠 심리가 어떤 거고 그리고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면은 어떤 거를 하면 좋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이제 목차는 이런 식으로 대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스포츠 심리학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스포츠 심리를 하고 싶으면은 이제 어떤 거를 하면 좋을지, 스포츠 심리의 현장은 어떤지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하고 계시는 박사님들이나 이제 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이것저것 조금 여쭤보기는 했었어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신체 움직임에 관한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고요. 이제 하위 분야에서는 이제 제어, 학습, 발달 이렇게 세 가지가 운동 행동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스포츠 심리, 운동 심리는 스포츠 운동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밑에 써놓은 것처럼 광의의 개념은 이거 운동 행동학이랑 스포츠 운동 심리학이 이제 같이 합쳐져 있을 때 스포츠 심리학이다라고 할 수 있고, 스포츠 운동 심리학만이 스포츠 심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가지 구성 요소들 보셨었잖아요.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건데요. 스포츠 심리는 이제 인간 운동 수행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하는데, 스포츠 심리를 진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엘리트 선수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기력 향상이 제일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가 막 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은 뭐 불안하다거나 슬럼프가 왔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들을 상담을 해주면서 그 상담을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논문 같은 것도 많이 게재도 되고요. 설문지 같은 걸로 하면서도 요인들 간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건강운동 심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운동 참여와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관한 분야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 심리는 대상은 일반인들. 차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츠 심리는 엘리트 선수들, 건강운동 심리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인분들이 운동을 안 하시는 상태에서 운동을 어떻게 하게 만들 수 있는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지, 요인들이 어떤 게 작용을 하는지를 보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있었던 랩실은 운동심리학실이어가지고 찾아보니까는 운동지어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어떻게 생성되고 조절되는지를 이제 신경심리학적 과정이랑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연구하는 영역으로 EEG라던가 그 경구계 자극해주는 그런 기계들 같은 걸로 해가지고 결과값을 한번 보면서 논문을 이제 만드는 그런 쪽이고요. 운동학습은 운동기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학습하는 데 필요한 변인들을 이제 주로 인지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영역이고, 운동발달은 인간 생애에 걸쳐 운동이 어떻게 발달을 하는지를 이제 탐구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에서 관련된 논문이랑 이제 학술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스포츠 심리학 파트랑 운동학술제화 파트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아무래도 예전부터 쭉 제일 논문이 많고 좀 유명한 파트는 이제 스포츠 심리학 파트, 생활체육 참여자들이 이제 독려를 하려고 건강운동 심리학 분야도 이제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메카닉적 내용이 많이 포함돼서 조금 어려운 학문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운동학습지어 쪽도 논문들이 꾸준하게 계속 게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연구 동향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VR, AR, 기계들 관련돼 가지고도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VR이나 AR 같은 경우로 해가지고 선수들이 만약에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 다친 상황에서 트라우마가 남잖아요. 그 자세를 다시 하기가 무섭고 두렵고 하게 되더라도 계속 떨다 보니까는 근육 경직되고 막 운동 수행에 실패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그 상황을 계속 시뮬레이션으로 돌려주면서
해주면서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미리 그 시합 상황을, 시합 현장을 이제 볼 수 있도록 AR 같은 걸로 이제 만들어가지고도 하는 경우고요. 뇌파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의 수행을 할 때 뇌 활성화도를 분석해가지고 실제 훈련에 이제 적용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EEG예요. 뇌파 앞에 보시면은 그래프 같은 게 막 있죠. 이게 뇌파인 거고, 이제 뭐 알파파, 데타파, 세타파, 감마파 이런 걸로 이제 헤르츠별로 이제 나눠가지고 뭐 어떤 거 할 때 이런 감마파, 어떤 파가 나오는 게 좋고 이런 거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EEG를 통해서 뇌가 활성화된 부분들을 보면서 이 운동을 할 때 이 부분이 활성화가 더 많이 되는구나 이런 것도 보기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학적인 기술을 도입한 연구가 이제 활발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고요. 이게 제일 관심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포츠 심리학 전공자로서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뭐 교수나 시간 강사 아니면은 연구원, 이제 상담사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자리들은 좀 더 전문적이고 대학원 과정이 좀 필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석사 과정, 뭐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석사 과정까지는 나오시기만 하셔도 그래도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나가셔가지고, 근데 이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시간 강사랑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박사까지는 필수로 나오시거나 박사 과정을 밟고 계셔야 이제 교수님들이 뭐 수업을 주신다거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주시거나 하게 되는 거고 되고요. 이게 심리학 쪽만 뿐만이 아니라 뭐 역학 쪽이라던가 생리학 쪽이라던가 마케팅 쪽도 있기는 해요. 스포츠과학, 정책과학원에서도요. 그래서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제 만약에 학부 졸업 예정자라던가 졸업을 하셨다던가 다급 으로 해가지고 위촉연구원으로 일을 직접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스포츠 정책과학원 그 홈페이지 보면은 공지사항 같은데 계속 연구원분들 뽑는 구인글도 올라오니까 한 번씩 봐보시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현장을 직접 가기도 하고 많이 좀 경험을 하게 되니까는 그런 거 한번 봐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부 쪽이시다 보면은 학교에서 사실 스포츠 심리를 경험할 기회 같은 거는 수업들 아니면은 뭐 동아리 활동 이 정도, 그리고 정말 좀 잘 돼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심리 관련된 랩실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가 아니면은 크게 막 경험을 할 일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 경험상으로는 경험을 할 때 좀 좋겠다 싶은 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조금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포츠 심리학회 참여. 그러니까 심리학회를 참여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각 학교의 교수님들 그리고 각 학교의 그 스포츠 심리에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는 학생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연구의 동향, 뭐 다양한 연구 결과 진짜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나 혼자 끙끙거리면서 막 찾아보고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스포츠 심리라는 분야 자체가 물론 많이 활발해졌다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막 공대처럼 막 대중화돼 있고 이러는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는 심리학회랑 이제 3급 스포츠 심리 상담사 자격증 같은 것도 살짝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그러니까 스포츠 심리 이론, 실기, 전반적인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네트워크 형성이 진짜 잘 되더라고요. 주로 막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3급 같은 경우에는 학부생들 대상으로, 학부생이나 뭐 운동의 현장에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도 하고 있는데, 그룹으로 형성돼 있다 보니까는 그 그룹들끼리 막 친해지고, 이 그룹들이 따지고 보면 다 전국에서 온 학생분들이나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는 게 생각보다 다양하게 저는 경험을 했어가지고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드려요. 상급 지원, 이거 이제 스포츠 심리 상담사,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 들어가면은 관련돼가지고 공지들이 있어요. 보통 상급 기준은 이렇게 뭐 운동 현장에서 근무하거나 아니면은 뭐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관련 학과 재학하고 있으신 분들. 사실 이제 2급이랑 1급이 스포츠 심리 상담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3급을 따셔야 뭐 2급을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석사 관련된 뭐 학위라던가 박사 학위라던가 이런 게 있어야 올라가가지고 단계로 올라가면서 할 수 있는데, 2급과 1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실습이 있어요. 100몇십 시간씩 이렇게 채워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학생분, 이 상담사 이거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칭이 돼가지고 직접 현장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학생분들한테 상담을 하면서 현장을 배우게 되는 순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놓치지 않고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K-스포 에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스포츠 멘탈 코치 과정이 상시 운영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문체부 쪽에서 관련돼 가지고였나? 좀 스포츠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K-스포 에듀에서 뭐 빅데이터, 스포츠 관련된 뭐 데이터 공부를 신청해 주시는 거나 뭐 아니면 현장에 계시는 분들 초청해 가지고 또 강연 같은 거 해주시는 것도 운영도 해주시고 하니까는 신청하시면은 좋습니다. 아무래도 스포츠 심리는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돼가지고 정말 간단하게 이거 순서를 만들어 드렸어요. 세부 전공이 있다 보니까는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세부 전공이 뭔지, 이제 스포츠 심리학인지 학습 지원인지 건운심인지 이런 거 한번 봐보시고 전공 분야 선택하고 이제 체육학이나 스포츠 관련한 전공이 있는 학교를 일단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학교에서 스포츠 심리든 운동제어든 운동학습제어든 이제 그 전공 분야마다 있는 교수님들이 계셔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은 다 막 이메일이랑 뭐 내 선번호 이런 거 다 올라와 있으니까는 교수님한테 컨택을 해봐도 되는데 중요한 게 지도 교수님의 연구 분야 파악하시는 거.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었을 때 이거는 스포츠 심리 쪽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공에서 다 똑같은 게 교수님들마다 그 전공하시고 세부 전공으로 또 들어가시는 게 엄청 많아요. 하나의 커다란 줄기에서 이제 가지치기를 한다 이러면서 좀 논문들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나가면서 그 랩실에서 보통 랩실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랩실 구성원분들의 논문도 한번 봐보시고 이름이 어차피 다 올라와 있으니까는 그분들 이름 그냥 뭐 리스나 아니면은 뭐 키스나 이런 데 다 쳐보면은 아니면 구글 스칼러나 이런 데 쳐보면은 딱 뜨면 이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지도 교수님과 이제 컨택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교수님들마다 선호하는 컨택 방식이 정말 다 다르셔요. 직접 마주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교수님도 있고 아니면 바쁘시다 보니까는 그냥 이메일로만 그냥 간단하게 하시는 걸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는 만약에 관심 있는 학교에 지인이 있다 하면은 지인을 통해서라도 한 번쯤은 조금 미리 한번 들어보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전에 여기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석박사 통합이나 아니면 학석사 통합 과정도 있으니까는 그런 과정들 한번 잘 찾아보시고 저렴하게 다닐 수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잘 한번 학교 홈페이지 자주 뒤져보면 진짜 좋으니까 그런 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마지막 한 가지로 제가 좀 한 번쯤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는 게 방문을 하는 기회가 생겼고 랩실을 방문을 할 수 있게 됐다 하면은 이제 학부생 뭐 연구원 분들이 계신다던가 아니면은 연구원 선배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하나를 꼭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다시 대학원 생활을 처음부터 하게 되면은 다시 여기로 들어오고 싶으시냐고. 이거 한번 물어보면은 그 연구실, 랩실의 분위기가 어떤지부터 내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는지 진짜 세세하게, 생각보다 세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랩실에 있었을 때 2학년 친구였나?가 벌써부터 컨택을 교수님이랑 하면서 연락을 해가지고 직접 랩실에 왔었는데 그때 막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하시는데 저희는 당연히 다 모든 걸 다 오픈해서 이렇게 다 좋게 얘기를 해드리죠. 좋은 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는 다들 그렇게 잘 얘기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해요. 대학원 선정하면은 체크포인트 5개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랩실과 교수님이 학회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많이 하시는가. 솔직히 말해서 석사 같은 경우에서는 논문의 역량이라던가 이런 게 저희가 낮춰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석사나 불행이가 뭘 알아. 우리 뭐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지도 교수님이랑 그 랩실 구성원들의 역량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다양하다 보니까는 이 학회 활동 여부도 좀 잘 봐주시면 좋고요. 연구실 분위기는 당연히 제일 좋아야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같이 상준지 비상준지랑 조금 엮어져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전일제가 아닌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보통은 학부생분들이 바로 대학원을 넘어오면은 전일제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매일 살을 부대끼면서 매일매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연구실, 랩실 분위기가 진짜 안 좋다. 막 사람들끼리 나뉘어져 있고 막 이러면은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교수님이 가장 중요하긴 하고 그리고 장학금도 꼭 잘 챙겨보시고요. 이제 지도고수 뭐 9가지 유형 이런 거 막 한 번쯤 보셨으려나요? 유형이 있어요. 진짜 막 풍자해가지고 뼈는 있지만은 풍자한 상 9가지 유형인데 막 제일 좀 중요하게 보일 수 있는 게 뭐 떠오르는 샛별이라던가 이제 그 분야에서 부상하는 교수님이에요. 엄청
엄청 그게 많겠죠. 배울 수 있는 것들 많고 그 입지도 확 다져지게 되는 거고 그 분야에서. 근데 또 이게 단점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도 교수님은 한 분이고 사람들은 많다 보면은 경쟁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고 내 졸업이 엄청 미뤄질 수도 있는 경우도 많아요. 뭐 놀다판이다 이러면은 교수님이 학교에만 오셨다가 강의만 하시고 사라지시고 이러시게 된 경우면은 또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냐면 대학원은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대학원으로 와가지고 내가 좀 더 배울 게 많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을 때 전제한 거지, 대학원은 그 누구도 막 너 이거 해야 돼, 너 저거 해야 돼, 이런 들어, 이런 거 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진짜 없어요. 진짜 그나마 선배들한테 조금 막 이런 거 들을 수 있는 정도? 팁들을 그냥 간단한 거?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진짜 종합이 돼가지고 지도 교수님 진짜 잘 만나야 되고 연구실 분들 진짜 잘 만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스포츠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흔하게 있었던 직업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게 막 좀 몇 년 지나면서 뭐 펜싱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고 골프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고 좀 다양한 종목들에서도 언급이 한 번씩 되다 보니까는 스포츠 멘탈 코치 이거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펜싱 같은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이런 거 다들 아시는 그런 분야니까는 부상을 한 것 같아요. 4차 산업으로 이제 막 넘어가면서 상담사 쪽 분야가 엄청 이렇게 급부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덩달아 같이 스포츠 쪽도 스포츠 심리 상담도 부상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수요도가 증가는 하고는 있어요. 지속적으로 증가는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부족하다까지는 아닌데 선수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주변 이제 요청을 받으면은 이 선생님이 만약에 안 되면 다른 선생님한테 혹시 이렇게 이 친구가 있는데 한번 해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많이 돼요. 근데 그럼에도 스포츠 심리 상담이랑 관련된 자리 자체는 조금 많이 한정적이에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연구원 아니면은 뭐 각 학교, 도시 자체의 그런 뭐 체육회 이런 데에서 그냥 뭐 한 자리, 두 자리 있을까? 이런 식이다 보니까는 원래 이제 메인 잡이 있고 그러고 나서 서브로 프리랜서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주로 이제 대학원 이상 졸업한 상담사분들이 많고, 물론 대학원을 안 오셔도 그 스포츠 심리 상담 2급이랑 1급 같은 경우를 이제 취득하셔도 하실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처음에는 주변 지인들 대상으로 했다가 이 지인의 소개로 내담자들을 이제 늘려나가시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더라고. 스포츠 심리 상담에서의 어려움이 있나요? 라고 제가 한번 조금 크게 해가지고 물어봤었어요. 비밀 보장도 있어야 되고 각 상담사 선생님들마다 상담 기술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오픈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기는 하시더라고요. 겉핥기식으로 하게 되면은 스포츠 심리 상담에서 선출과 비선출 그리고 전문성을 살짝 하나로 뭉뚱그려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선출과 비선출 부분은 이제 저도 그 선임연구원 박사님들한테 엄청 많이 들었었던 부분이에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게, 예은아 너 선출이야? 이러면서 물어보셔가지고, 아니요 저 선수 출신 아니고 그냥 입시 체육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는, 너 그러면은 준비 진짜 철저하게 해야 돼? 이러면서 상담 같은 거 하려면 준비 철저하게 해야 돼?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내담자가 선수 출신인 그 사람분들이 선수 생활을 같이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내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 스포츠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다 막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지,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뭐 룰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믿음 부분에서 좀 크게 이게 작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게 또 선수 상담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경력이 없으시다 보니까는 그 한 종목에 있어서 더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종목을 막 포괄해서 하기에는 살짝 내공이라 그래야 되나? 그만큼의 경력이라는 게 없는 거다 보니까는 아예 한 종목을 딱 잡고 그 종목을 정말 코치나 감독님들만큼 룰 이해도부터 해가지고 그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든 거를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성 부분에서 좀 그 실습 같은 거 나가가지고 얼마나 내가 이거를 경험을 했는지도 보여주면서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개인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포괄적이라서 그냥 개인의 특성 이렇게 하나로 키워드를 잡은 건데,
하시는데 뭐 상담을 해주는데 학생 선수를 상담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물어봤던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그냥 차라리 성인 선수 가르치는 게 낫다고 하시는데, 왜냐면은 자기가 뭔가 얘기해주는 그대로 정말 100%를 다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이거를 알려준다라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부담감? 내가 이 친구를 만약에 뭔가 하나를 말을 잘못해줬을 때 이 친구가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막 좀 뭔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던가 이러면 안 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셔가지고 자기 연애 상담만 쭉 하신대요. 스킬 쪽이 아니에요. 뭐 이런 전문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연애 상담 아니면은 뭐 대인 관계 상담, 감독님과의 뭐 불화가 있으면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쪽만 또 집중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고, 뭐 아니면 아예 정말 아싸리 처음부터 전문적인 데이터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는 사실 상담은 답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는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현장 혹은 선수 주위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스포츠 과학, 모든 그냥 스포츠 과학 이 분야를 통틀어서 봤을 때도 현장에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감독 코치님들이 거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왔고 한데, 예전 감독님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그동안 해오셨던 방식들이라는 게 고착이 되어 있으셔요. 그리고 그게 나름의 정말 그 강한 신념 같은 걸로도 자리를 잡아 있으시다 보니까는 심리 쪽만이 아니라 재활 쪽이라던가 선수들 뭐 컨디셔닝 같은 거 해주는데도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축구팀에 있어가지고 계속 그 애들 이제 트레이닝 같은 것도 시켜주고 하는데, 테이핑 하는 것도 싫어하셔요. 선수들이 이제 부상 같은 거 위험하니까는 방지하려고 테이핑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테이핑조차 보이는 것도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만약에 그걸 한 친구를 봤다, 너 운동장 뭐 20바퀴 돌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감독님들마다 뭐 코치님들마다의 그 성향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걸 반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선수분들한테, 저희의 목적은 선수분들의 경기력 향상, 뭐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내게 해주는 거니까는 최대한 돌려서 어떻게 해서든 처치 같은 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 학생 선수들 부모님이나 감독 코치님들이 이 상담 내용을 너무 듣고 싶어 하셔요. 근데 상담의 제일 원칙이 그거거든요. 내담자랑 상담자 사이에서 있었던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로 지켜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막 물어보시면은, 이제 제가 아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유도리 있게 막 말을 돌리면서 이제 감독님 뭐 이 선수분 요번에 경기 할 때는 어땠어요? 이러면서 이제 돌리시거나 화제 전환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애시당초에 그 감독님이나 코치님 혹은 그 부모님이랑 라포 형성을 되게 잘 해놔가지고 돌려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현장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또 열심히 강연 준비해 주신 우리 윤예은 멘토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